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오늘은 네 번째 유튜브 촬영 강의로서 오늘은 현대문화에 대해서 과학,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복 직후 1550년대까지 우리는 좌우익이 대립했습니다. 광복 후 문화계가 일제시대부터 지속되었던 우익계와 좌익계의 문화색채가 국토의 분단과 함께 확연하게 드러나고 갈등이 고조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사상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문학에서뿐 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대립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문화예술계는 극심한 순환을 겪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투옥 납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인 납치로서 북측에서는 요인 모시기 공작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인 납북자가 춘원 이광수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선 3대 천재라 그래서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또 임꺽정을 지은 벽초 홍명희, 이 세 사람을 보통 조선 3대 천재로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광수 작가 이분이 이제 북으로 납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전문활동을 하면서 전선문학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군가의 작사, 작곡 등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순수문학, 즉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비순수성을 배척하고 순수성을 추구하는 문학을 순수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공문학은 상대되는 말로 침공문학이 있는데요. 방공과 침공, 그리고 또한 일제 때 보면은 친인문학이 또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에 가서는 참여문학론과 민족문학론이 대두되는데요. 4.19 혁명 후 사회현실에 대한 문학의 참여와 민족문학의 확립을 주장한 움직임의 대두로 대중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립극장 및 드라마센터 등이 건립되고 각 대학의 예술 분야의 전공학과가 많이 설치, 대표적으로 연극영화과, 디비전 수업, 드라마 앤 시네마, 요즘은 거의 모든 대학들의 예술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민족문학론이 확산, 개간지인 창작가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을 통해 민족문학론은 더욱 확산되고 민중문학운동, 이 민중문학운동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생활 현실을 다루는 문학작품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민중문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지원도 뒤따르는데요. 정부는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가 잘 아시죠? 건립하였고 문예진흥원을 세웠습니다. 그 민족문학운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70년대 민족문학의 태동 등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민중문화는 70년대 중반 이후 탈춤, 마당극, 노래운동 등 다양한 발전을 보이며 1980년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운동과 적극적 결합을 모색하면서 급격히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게 민중문학운동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중문화의 발전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 발전으로 시민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됨으로써 대중예술로서의 영화, 가요 등 다양한 성격의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합니다. 이 대중문화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대중문화 사업이라는 복합 조직의 산물이며 상업주의 문화에서 자유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른다는 점과 대량 생산을 위해 규격화된다는 점, 오락지향적이라는 점 등이 그 특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신문, 방송, 잡지, 영화, 음반, 광고, 패션 등 여러가지 많은 대중문화 산업을 말하는 것이 대중문화 생산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형태를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의 정의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개념 정의에 따라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문화의 보편성에 기여하고 대중의 생활에 활력을 주며 일반적 가치를 강화시키며 고급 문화를 대중화 가능성을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표피적, 감각적, 획일적 문화를 전파시키며 대중은 수동적 수용자로 만든다는 점, 반사회적인 행동 규범을 가르칠 수 있고 황금 만능주의를 전파시킨다는 점, 현실과 다른 세계를 보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만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또 민족예술활동의 발전과 확산을 볼 수 있는데요. 소극장 중심의 문화활동이 활성, 소극장,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울대학이 저쪽 관악산 쪽으로 오겠지만은 소극장, 옛날 서울 물리대 자리, 해화동 밑에 동숭동, 옛날 서울 물리대 자리입니다. 마로니에 공원 있던 그런 자리가 소극장 활동의 중심지였죠. 지금도 그런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연합은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족미술협의회, 1984년, 85년에 전국 민족극운동회 1985년에 합쳐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줄임말로 민예총이라고 해서 198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93년에 걸쳐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는데요. 우리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전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더 분방한 경향을 추구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탈모더니즘이라, 벗어난다, 탈모더니즘, 즉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즉
이전 문화의 틀을 깨고 더 분방한 경향을 주고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대중소비사회라는 용어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다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문화의 문제점은 전통문화는 점점 대중화와 서양화에 밀려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감각적이고 상업적인 대중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면에서 본다면 1950년대 원자력 연구소가 생겨서 우리 정부가 세운 최초의 본격적인 과학기술 종합연구소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 사업을 연구합니다. 60년대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으로 62년부터 66년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1967년 과학기술처가 탄생하고 그것을 과학기술부로 성격시킵니다.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연구소, 대학, 학술단체, 교수 등에게 지급, 과학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라고 해서 1966년 창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엘리트 과학자들을 유치하여 과학단지의 조성과 여러 연구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과학원을 통한 고급 과학자의 양성과 한국과학재단을 설립, 연구비를 지급, 1980년대에는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입니다. 한국과학기술 카이스트,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그 약자가 카이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대학이 세워져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였고 첨단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영국 로이터 세계혁신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6위를 획득하는 그런 실적을 이루고 최상의 교육으로 최초의 발명 분야를 주도하고 최고의 리더를 배출하여 세계과학계가 선망하는 초인류 대학으로서의 미래를 지향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의 발사, 1999년 아리랑 1호가 발사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태양의 중력을 구심점으로 원운동을 하는 전체가 행성이라면 수금지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요새 명왕성을 뺐습니다. 그게 이제 태양의 위성이 되겠고 지구를 중력으로 구심점으로 해서 지구의 중력을 구심점으로 해서 원운동을 하는 전체가 위성인데요. 지구위성. 지구의 위성에는 달과 같은 천년의 위성과 인간이 만들어 궤도에 올려놓은 인공위성 어스셰터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100kg급 차세대 위성 1호와 기상위성 천리안 위성 2A호가 있고 성공적으로 발사,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는 미국으로 859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이 250기, 러시아 146기 등을 인공위성으로 띄우고 전 세계에서 약 1886개의 인공위성을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I 이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인공지능. 인간이 가진 지능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 AI입니다. 그 다음에 IT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IT 산업, IT,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로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의 제공과 그걸 이용하는 것을 IT 산업이라고 합니다. 또 ICT가 있습니다.
ICT 이러면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래서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정보통신기술. 저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도 원래 아날로그 세대 출신으로 상당히 무디거든요. 그래서 좀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보통 주변에 좀 젊은 사람들이나 뭐 집에 젊은 딸을 한 번씩 만나고 이러면 모르는 걸 갑자기 모아두었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걸 한번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이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전기기관은 생산 방식을 인간의 손에서 기계로 넘겨 엄청난 생산량의 정대와 인력의 축소, 인력의 감소화로 인한 기계로서의 대처를 가능케 하는 2차 산업혁명 1870년경 전기를 활용한 대규모 철강 생산과 광범위한 제조업 기계들이 발판이 되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AI, 아까 인공지능의 AI 등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말합니다. 융합과학 시대죠. 통상 2010년 이후로 말하며 실제와 가상의 통합으로 사물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물리란 사이버 피지컬 가상물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모바일 혁명,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같이 여러 기술이 융합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태를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의 체육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는 학교 체육을 정비 강화하였고 전국 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등을 통해 체력 향상과 스포츠 정신을 고치 또한 국제무대에 진출,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땄던 걸 볼 수 있었죠. 1980년대 이후에 체육은 체육진흥법에 따라 사회체육이 권장됨으로써 국민들은 여러가지 운동을 통해 체육의 생활에 힘써 프로야구, 프로축구, 민족실험 등의 체육 경기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날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아시아 경기대회와 올림픽 개최. 아시아 경기대회는 19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돼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서 종합 순위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기대회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여했던 6개국의 아시아국이 발의해가지고 1949년 아시아 선수권 연맹을 창설,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아 경기대회 1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시아 경기대회가 지속되고 있고요.
제24회 하계올림픽을 1988년 우리가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인 160개국 1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여기서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이용했죠. 의의는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이상의 기회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88년 88 올림픽을 통해 북방 외교를 적극적 북방 외교는 공산권 즉 소련,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이런 지역과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력을 내외에 가시. 예를 들어서 1990년 9월 30일 제주도에서 노테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수교하는 모습,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2년 8월 중국과 정식으로 한중 수교를 맺는 모습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대해서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4년마다 열렸고 BC 776년경부터 시작된 올림픽 경기는 경기 중에는 전쟁을 중지, 국가 간 교육도 중단될 정도, 여성은 참전은 물론 관람도 금지되었습니다. 392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로 금지, 황제는 올림픽 경기 역시 고대신을 찬양한다 해서 이교 숭배로서 금지시켰습니다. 올림픽이 약 중단된 지 1500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1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프랑스의 남자 피에르 쿠베르탱이 1892년 27세 나이에 올림픽 경기 부활을 제창 근대 올림픽을 제창하게 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래가지고요. 결국 1896년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고대 올림픽은 종교의 왜곡된 시선으로 1500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쿠베르탕 남자 한 사람의 열정으로 화려하게 부활 스포츠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축구에서 17회 한일 월드컵 때 2002년 우리 기억하시죠? 그 피파 축구에서 우리가 월드컵에 4위를 했던 우리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200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제17회 한일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나라는 4강의 기적을 일궈내 세계 속의 한국을 빛냈습니다. 이 축구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축구와 유사한 에피스크로스 또는 하르파스톤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는 BC 2세기경 하르파스톰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서는 로마 제국시대 로마 군인들의 유럽 각국으로 소개되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축국, 찰축, 공국자, 축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축국. 우리나라에서 축국. 그게 이제 오늘날 축국, 풋볼이 되는 거죠. 1930년 프랑스의 질리메라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피파 주관으로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미는 태어나는 아이 수는 감소하고 노인의 비율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요즘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의 감소, 아이 하나를 제대로 성인으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시키는데 2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하고 부모 한 사람을 두는 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육박하니 누가 젊은 부부들이 큰 돈 없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를 마음대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출산율의 감소,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 이러한 문제점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과
노인 부양의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저출산 현상의 대책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립, 남녀 양성평등, 아직까지도 정부 고위직 내지는 사회의 진출 활동에 남성 우위의 사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도 아직도 이러한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여성의 여권 신장을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갈수록 노년층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또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서 젊은 노동인구가 유출되고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성별 구성의 왜곡으로 인해 결혼 정년기 여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이거는 성별 구성의 왜곡은 중국에서 제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아서 요즘은 이제 없앴습니다만은 한 가족 한 명 낳기, 그러니까 남녀 두 사람 부부가 만나서 하나 낳기, 그러니까 하나를 낳는 데서는 중국 유교 사상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딸이 낳으면 없애버리든지 안 낳은 걸로 하고 계속 아들만 놓으려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애의 성비가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한 10년 15년 이상 전까지 초등학교에 짝을 지어 앉히는데 남자가 107명에서 110명, 여자를 100명으로 할 때 남자가 숫자가 많아 마지막에는 남자들끼리 짝을 짓는 그런 분반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남자 여자의 선호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인구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농촌의 성비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두각을 보이고 있고, 인구 증가는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해 에너지를 전략 대체 자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산업인구가 감소, 세대 사이의 갈등이 초래됨에 따라 복지정책을 실시, 정년을 연장하는 등 노인 취업을 장려, 육아시설과 교육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잠깐 다루면요. 자연 환경과 생산 환경이, 생활 환경이 훼손되면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위협을 받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 재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실용화하는 노력이 필요,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 자연 파괴를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인 사물기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물기호증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의 하나로 파생된 현상으로 어떤 물건을 유난히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쁘게 드레스를 차려입고 에펠탑과 결혼식을 올린 여성도 있고, 자동차와 결혼한 남성이 있는가 하면 놀이기구와 사랑에 빠진 학생 등 실제로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사물과 물건과 사랑에 빠질까 싶은데 말이죠. 혼술족, 혼밥족은 이미 우리 현대사회에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메뉴를 정하기도 편하고 돈을 내기도 편하니, 그래서 혼술, 혼밥을 하는 것으로 편하기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물기호증에 걸린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사물은 언제나 자신이 원할 때 그곳에 가면 거기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주면 되고, 또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도 없으니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마음의 교류,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닌 개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도 걱정하고 혼밥족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기호증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일정의 병적 현상으로 그냥 어떤 사물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재가 나한 현상이요. 사랑에 무슨 법칙이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물기호증에 걸린 사람은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물을 사랑하고 그냥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사랑하게 된 배경에는 현실 도피라는 것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준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사회의 5가지 특징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미래사회의 5가지 특징. 미래사회의 5가지 특징으로서는 무한 확장과 경쟁 심화, 개인화 다원화의 확산, 가상공간의 가치 정대, 디지털 휴머니즘의 기술 개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강화 등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뉴미디어로 전환하면서 기존 산업의 파괴가 일어나고 가상공간의 역할이 커지며 지식재산권, 저작권 논란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개인의 힘이 강화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가 등장,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개인화 다원화의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여 소비 주체도 여성, 노인, 신소비자군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소프트 자산과 가상 권력의 가치가 커지고 가상현실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는 등 가상 공간의 가치도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기술에는 휴머니즘이 접목 기술을 통해 감성을 소비하거나 오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실감형 미디어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가상공간의 가치와 힘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면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가치도 커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ICT 정보통신기술 앞서 나왔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술 발전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의식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으로 ICT,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는 여건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ICT,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미래사회 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버추얼 오션, 3차원 가상현실입니다. 즉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이렇게 버추얼 오션으로까지 가는 데는 경영 전략이 무한 경쟁 체제의 레드 오션이라 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 즉 기존의 모든 산업을 말하는데 이는 블루 오션의 반대 개념으로 붉은 피를 붉은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 시장을 말하는 게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면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한 시장을 말합니다.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버추얼 오션, 즉 가상현실에 주목하고 사이버 국토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와 준비가 사이버 영토와 사이버 라이프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술의 컨버전스에 대한 연구를 컨버전스 컨버전스에 대한 연구, 컨버전스 현실이 있은 후에 부속물로서 사이버 공간이 발생했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우선인지조차 알기 힘든 것 같은 이런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오히려 현실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기존의 정체감을 완전히 뒤엎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컨버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한 디지털 시대의 인간 회복 선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도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권화, 네트워크와 국제화를 지향하는 등 유거버넌스 국가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고전적 거버넌스와 달리 시민사회를 국정운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또 특히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정부가 특히 사회단체 참여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중시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취약계층과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 유거버넌스, 연합정치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경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분쟁을 해결하고 ICT,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토대로 소비자와 기업이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마무리 말씀을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잤습니다.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단결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인연과 가치, 전통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과 사회활동 등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국가와 민족을 지켜온 역사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정신을 오늘에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다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기상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